집어넣기 위한 그런 벡터로 TI 플라스미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TI가 뭐의 준말이었죠? 튜머 인듀싱 플라스미드였습니다. 워낙에 에그로박테리움 트로파시안스라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TI 플라스미드는 식물에서 튜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이죠. 식물의 호르몬하고 오파인이라는 걸 만드는 분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 원하는 유전자로 바꿔쓰기를 하게 되면은 tDNA 보더에 쌓인 요 부분을 우리가 t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식물로 들어가서 크로모좀 액티베이션 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DNA를 딜리버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호스트 다양한 오가니즘에다가 DNA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케미칼한 방법도 있고, 피지컬한 방법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고, 이제 클로닝하는 방법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라이브러리 개념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DNA 라이브러리하고 지노믹 라이브러리하고 cDNA 라이브러리하고 차이점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cDNA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인트론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애니멀, 유캐리오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박테리아 이런 데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인트론을 제거된 그런 라이브러리가 좀 필요해서 이제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DNA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mRNA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런 멀티셀룰러 오가니즘 같은 경우에 다양한 세포에서 우리가 cDNA 라이브러리 만들면은 그게 발현되는 패턴이 달라서 라이브러리의 구성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노믹 라이브러리는 다 똑같겠죠. 여러분 몸에서 어느 세포에서 뽑든지 그런 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동물 세포에서 핵이식을 통해서 클론을 만드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에그셀의 DNA를 없애버리고 도너셀의 이제 그 핵이랑 퓨전을 하게 되면은 도너의 유전자를 가진 그런 개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뉴클리어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틴에 분석하는 툴을 하다가 조금 그쳤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랑 그 폴리클로널 엔티바디의 차이점이 뭐예요? 맨 뒤로 가보자. 최동혁 어디 있어요? 최동혁? 네네.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랑 폴리클로널 엔티바디가 뭐가 다른 거예요? 한 개에서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별로 간단한 개념이에요. 단백질 이렇게 엔티전이다, 항원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엔티바디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믹스처로 존재하면 이거는 클론이 여러 개니까 우리가 폴리클로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종류만 우리가 딱 어떻게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모노클로날 엔티바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엔티젠을 마우스 같은데 주사를 하게 되면은 클로널 엔티바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딱 요거를 만드는 빗셀을 어떻게 좀 잘 찾아내가지고 그걸 계속 배양을 하다 보면 요거만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빗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영구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었어요? 저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빗셀이 계속 자라면서 우리가 계속 키우면서 엔티바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암세포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엘로마 셀하고 퓨전을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 같이 돼서 얘네들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세포를 뭐라고 그랬어요? 빗셀이랑 또 마일렌솜이랑 서로 이렇게 퓨전을 해서 만들어진 그 셀 라인을 뭐라고 그랬죠? 하이브리도마, 그렇죠?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하이브리도마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를 우리가 잘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키우면서 특정한 엔티바디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RNA나 DNA 시퀀스가 존재하는지는 RNA나 DNA 가지고 하이브리디제이션, 그렇죠? 베이스 페어링을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었지만 특정한 단백질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엔티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디텍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웨스턴 블라팅,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고, 이렇게 이제 엔티바디에 레이블링 해서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은 세포에 예를 들어 뭐 사이토스켈레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티바디는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가 있어요. 일단은 뭐 진단,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뭐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진단할 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하나의 이제 사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임신 진단 그 테스트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휴먼 코리노익 고나도트로핀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서 임신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 호르몬에 대한 이제 항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스트립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가 되는데, 여기 이거를 이제 소변에 이런 호르몬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변을 이렇게 적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세관 혈관 현상돼서 쭉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데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호르몬, 이게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호르몬에 대한 이제 엔티바디를 여기다가 여기 스트랩에다가 조금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엔티바디에는 우리 뭐 여기다가 뭐 색깔이 좀 나타나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기 쭉 가다가 여기 참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가 있어서 딱 이렇게 밴드가 보이는 얘가 이제 쭉 이동을 하다가 그 시점에는 여기에 대한 또 엔티바디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이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호르몬이 되는 거고, 호르몬이 이렇게 붙어되고, 이게 엔티바디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이거 색깔이 날 거 아니에요. 색깔이 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약간 컨센트레이션이 되겠죠, 색이. 그래서 이쪽 부부에서 이렇게 밴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이 호르몬이 저기 소변에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티바디는 굉장히 이제 진단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엔티바디는 요즘에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혹시 알아요? 엔티바디를 이용한 치료제? 여러분도 단백질 치료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말 세상에 다 들어봤죠? 셀트리온 이런 회사 다 들어봤죠? 그 회사들에서 물론 그 회사들은 뭐 의약품을 개발하다기보다는 의뢰를 받아가고 생산을 해주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그 단백질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준 단백질 의약품 중에 대표적인 게 항체예요. 항체가 어떻게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약이 뭐예요? 여러분 뭐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일 쉬운 약, 여러분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뭐였어요? 감기약, 항생제,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항생제가 세기도 죽이죠. 또 뭔가 타겟의 어떤 기능을 뭔가 방해를 해가지고 이 항생제의 타겟은 박테리아겠죠. 타겟을 기능을 방해를 해서 뭔가 병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그게 약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어떤 타겟 단백질이 있어요. 보통은 단백질이 있고 뭐 항생제 같은 경우는 타겟 오가니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암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발생할 때 암이 어떻게 생기는 거였어요?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요? 왜 생겨요? 암세포가 왜 생겨요? 뭐가 망가져서? 그렇죠. 세포가 뭐가 신호가 왔을 때, 뭐가 그로스펙터가 있을 때, 이게 뭐 리셉터가 있으면, 그렇죠? 바인딩을 하고,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셀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뭐 이게 좀 정상적으로 안 되면, 그렇죠? 뭔가 크로스펙터가 없는데도 막 계속 증식하는 시그널이 안에서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암세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관련된 유전자로 뭐 튜머 서프레서진, 오코진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다 이런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암 발생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일 뭐 유명한 뭐 그런 그 브레스트 캔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로스 팩터의 리셉터가 너무 세포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로스 팩터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로스 팩터를 인지해서 그냥 세포가 비이상적으로 이제 증식을 하게 돼서 만들어지는 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약으로 항체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막고 싶어요? 항체를 이용해서 이 메커니즘을 막을 수 있잖아요. 크로스펙터 여기 바인딩을 하는데 그래서 신호가 너무 이제 잘 와가지고 암세포가 발생시키게 한다. 라고 할 때 요 암을 막기 위한 치료 항체로 뭐를 타겟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리셉터 가장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부생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요거를 막는 엔티바디가 약으로 그렇죠? 많이 굉장히 되게 파퓰러한 약이 이렇게 헐셉틴을 막는 뭐 헐투 뭐 이런 헐셉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항체 그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티바디를 물론 이제 그 캔서 타입이 이런 타입이면 그렇죠? 리셉터가 너무 많이 발현이 되고 발생하는 암 타입이면 이 리셉터를 막으면 되니까.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항체를 이제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항체라는 게 특정한 타겟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이딩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할 때도 많이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치료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랩스롯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인후염이라고 할까 목 아픈 적 있죠. 감기 걸리기 전에 막 이제 목이 막 따가운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이제 스트레프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얘에 대한 뭐 엔티바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패소젠이라든지 다양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엔티젠을 통해서 우리가 엔티바디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구조, 단백질의 3차 구조에 대한 예측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앞부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3차 구조가 굉장히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그렇죠? 모양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그 단백질이 어떤 다른 뭐 물질하고도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틴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거는 그 단백질의 이제 기능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우리가 뭐 단백질의 어떤 변형을 통해서 더 좋은 뭐 단백질 뭐 효소라면은 더 좋은 효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틴을 디자인하거나 할 때도 이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을 이제 구조가 뭔가 하여튼 이 기능을 이해하고 디자인하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물론 실험적으로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딱 이름만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일단은 뭐를 사용하는 건가요?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거고 또 크리스탈로그래피니까 단백질을 크리스탈 형태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탈 제일 잘 보는 크리스탈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거 결정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크리스탈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만드는 그런 그 물질들이 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이 된 거잖아요. 단백질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분자들이 굉장히 일정한 간격으로 다 배열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 원자들 엄청 많죠. 엄청 많지만 같은 그 단백질을 이루는 그 많은 머리에서 100개의 암노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이루는 원자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이제 얘네들이 단백질 하나에는 어떤 고유의 배열을 이루고 그 단백질 하나가 또 다 여러 개가 일정하게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크리스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쬐는 거죠. 그렇죠?
엑셀을 쬐게 되면은 각각의 원자들이 일정한 어떤 디프렉션 패턴을 보일 테니까 이제 그 디프렉션 패턴을 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원자 배열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의 배열을 이런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비교적 단백질을 잘 뽑기만 하면은 구조를 예측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하려면 일단 제일 필요한 게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콜라에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생산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퓨어하게 퓨리피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뽑은 다음에 이거를 조건을 잘 맞춰줘요. 이렇게 농도라든지 pH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조건을 잘 맞춰주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 거기서는 크리스탈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 조건만 해서는 우리 크리스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테스트를 해서 크리스탈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을 얻기만 하면은 이거를 엑스레이에 쪼여서 이제 디프렉션 패턴을 얻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패턴만 얻으면 크리스탈 구조는 한 일주일이면은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냥 돌리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디프렉션 데이터로부터 각각의 이제 아톰들의 이게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이거를 다 예측을 해서 우리가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 말고 또 이제 NMR이 있습니다. 그렇죠? NM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 단백질 이루는 것 중에 H랑 C 같은 핵의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가 되겠고, 얘네들은 그 솔루션 상태에서 찍어요. 지금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말 그대로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크리스탈을 엑스레이를 쬐는데, 얘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그런 이제 단백질의 솔루션 상태로 NMR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레졸루션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낮을 수밖에는 없지만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구조를 예측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거 MRI랑 똑같은 거죠. MRI.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는 거랑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크라이오 EM이라고 해서 크라이오 EM이라고 해서 EM은 뭐겠어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가 되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얼려가지고 그냥 그 단면적을 높은 해상도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백질 좀 작은 건 어렵지만 큰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현미경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컴퓨터로 잘 분석을 해서 최종 모양을 이렇게 이제 프리딕션해서 알아내는 그런 크라이오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잘 유명한 그 알파폴드, 그죠? 작년에 노벨상도 받고 했던 그런 알파폴드의 그런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프로틴 구조 예측하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미노산 시퀀스만 가지고서 단백질 구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험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1차적으로 그런 이제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를 돌려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실험 없이 그냥 AI 알폴드, 우리 저기 백민경 교수님죠, 생명과학부에 거기 로제타 폴드 이런 이제 프리딕션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가 단백질 예측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3차 구조 이런 간단하게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유전자랑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유전자를 찾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고 싶은 유전자가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한 지금 3만 개 대충 되는데,
나는 이 유전자를 찾고 싶다.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유전자 찾고 싶은 유전자 있어요? 보통 뭐 있어? 뭐 되게 다양한 피노타입이 사실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모든 피노타입이 이 유전자 좀 찾고 싶다. 뭐 있어요? 찾고 싶은 유전자. 노재현. 인간 유전자 중에 보통 병 관련된 거 많이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찾고 있고, 우리 암 발생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찾고 있고, 그거 말고 좀 재밌는 거 학생이 나 유전자 알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오래 걸리는 건 별로 평소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고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유전자 알아주면 좋겠다. 이성재 혹시 이성재 살이 안 찌는 유전자 그런 거 요즘 관심 많겠죠, 그렇죠? 살이 안 찌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찾아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살찌는 거와 관련된 어떤 메커니즘이겠죠. 바이오로지컬 메커니즘이고 거기에 관련된 모주자가 있으면은 그걸 타겟으로 해서 약을 만들어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많이 관심이 있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준아는 혹시 강준아 있어요? 있는데? 맞는데? 강준아? 추석에는 체크 안 됐는데? 강준아 안 왔어요? 강준아 안 온 거 있죠? 강준아 혹시 관심 있는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에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관심 있는 유전자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는 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아까 비만 관련된 유전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암 발생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많긴 하겠지만 다양한 아니면은 그냥 미생물에서라도 특정한 사이언티픽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실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 지네릭 테스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에서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를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유전자에 어떤 뮤테이션이 있는지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펙셔스 디지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는 없는 그런 패소제닉한 박테리아의 DNA가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DNA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우리 코로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RNA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퀀스가 특정한 시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가 일종의 지네릭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렇게 다른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개체들이 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유사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네릭 디지즈 같은 경우에 뮤테이션 시퀀스 이런 거를 스테이션 해갖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렌식 이런 이렇게 범죄 현장 이런 데에서도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인간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화 연구를 할 때도 어떤 생물 종들이 어느 정도 어디서 이제 진화가 되어 와서서 연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도 유전자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생물체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우리 계속 유전 조작하는 거 봤는데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렇게 농작물 많은 부분이 다 GMO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병충해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옷 중에 목화, 이렇게 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부분 아마 GMO 목화 솜으로 만들었을 수가 있고, 옥수수나 콩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자라는 옥수수 콩 중에 대부분 한 90% 이상이 아마 GMO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굉장히 이제 익숙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사실은 GMO에 저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뭐 그거 유전자 변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유전자를 끼워넣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는 그냥 뭐 식품으로 자란 뭐 콩을 먹고 뭐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그 실을 뽑아가지고 이게 뭐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우리 몸에 뭐 지구 생태계에 유해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트랜스제닉 애니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가 조작된 이제 동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쥐, 뭐 소, 뭐 돼지, 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유전자를 이제 찾는 문제예요. 이제 원하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찾아내는 거가 되는데 그 유전자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되는 게 돌연변이, 뮤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턴트라고 하면은 지노타입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뉴클레오타입 시퀀스가 좀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뮤턴트는 사실은 뭐 뉴클레오타입 시퀀스가 변화가 됐더라도 뭐 피노타입이 우리가 잘 찾을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피노타입 변화가 없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노타입이 변화가 딱 느껴지는 뮤턴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저번에 발생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초파리.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갖고 막 눈 색깔도 변하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피노타입이 이제 나타난 그런 뮤턴트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추정을 해나가면은 그런 피노타입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뮤턴트가 굉장히 유전자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소중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얘기했지만 뮤턴트가 어떤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오가니즘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어떤 뮤턴트를 통해서 유전자를 찾는 과정을 하나를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미생물 많이 쓰는 모델 미생물이 이콜라이입니다. 그렇죠? 이콜라이 대장균이 되겠는데 여기에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정상적인 이콜라이였어요. 그래서 얘는 히스 플러스예요. 히스 플러스가 뭐겠어요? 저번에 마커 얘기했었죠. 마커. 우리 슬래셔 마커 얘기하면서 이런 옥소트론 마커도 얘기했었죠. 슬래셔 마커 우리 플라스미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려고 항상 마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마커가 뭐였어요? 엠피실린 같은 게 뭐예요? 항생제 저항성 마커가 제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옥소트롭 마커를 쓴다고 그랬죠. 그건 뭐였어요? 옥소트로피가 뭐예요? 옥소트로피. 한국말로 하면 영양 요구성. 특정한 영양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우리도 뭐 있잖아. 사람들도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몸에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옥소트로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옥소트롭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 플러스는 뭐겠어요? 얘는 히스티딘을 생합성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장균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뮤타젠을 막 썼어요. 뮤타젠이란 용어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뮤타젠을 처리를 하게 되면 뭐 UV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케미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뮤타젠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돌연변이가 유도가 되는 거죠. DNA의 데미지가 가해져서 돌연변이가 유도가 되는데 그 돌연변이 중에 찾고 싶은 건 여기서는 뭐냐면은 히스 마이너스를 찾고 싶은 거예요. 히스티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히스티딘을 생합성하지 못하는 뮤턴트를 찾고자 하는 게 이 그려진 시험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을 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들이 랜덤하게 돌연변이가 유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뮤테이션을 한 다음에 얘를
히스티딘이 포함된 배지에다 이렇게 깔아요. 그렇죠? 스프레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뭐 다 살겠죠. 그렇죠? 히스티딘이 공급이 됐으니까. 다 사는데 이거를 약간 도장 찍듯이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여기 주황색 배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히스티딘 프리 미디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쪽 배지에 히스티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히스티딘을 자기 스스로 못 만드는 애들은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플리카 플레이팅 하는 건 그냥 도장 찍듯이 이렇게 벨벳 천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그 아크릴 같은 데다 벨벳 천을 감싸가지고 도장을 꾹 찍어서 그냥 쭉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게 되면은 그대로 찍히겠죠. 콜로니가 그대로 찍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비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자라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히스티딘이 배지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땐 자라는데 히스티딘이 배지에 없으면 못 자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게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히스티딘 생업성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히스 마이너스 뮤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돌연변이 유도를 해가지고 히스티딘이 못 만드는 돌연변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왜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람은 왜 이 실험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돌연변이 컬렉터? 이 사람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실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못 만드는 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이제 막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히스티딘이 만들어지면은 넣어준 유전자가 히스티딘 생합성 유전자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히스티딘을 못 만드는 뮤턴트를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뮤턴트를 뭐 만들어내는 거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전자 찾는 방법도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효모도 마찬가지로 효모도 유캐리ot이긴 하지만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유부를 째거나 뭐 뮤타젠을 처리를 하거나 해서 뮤테이션을 유발을 해서 다양한 이제 뮤턴트를 만들고 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어 유캐리ot의 여기서 이스트에서 어떤 유전자를 찾아내면은 그거랑 유사한 게 뭐 고등 생물에도 있는지 찾아가지고 고등 생물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비슷한 사례들 저번에 봤었잖아요. 그렇죠? 초파리에서 찾아낸 다음에 그게 뭐 쥐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히스 마이너스 뮤턴트를 찾았는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을 생합성하는 유전자를 아까 그 뮤턴트를 활용을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 와일드 타입이에요. 와일드 타입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지노믹 라이브러리. 지노믹 라이브러리는 개념 저번에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노믹 겐을 뽑아갖고 다 잘라요. 다른 다음에 그걸 벡터에다 다 클로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아놓으면은 그게 지노믹 라이브러리. 근데 지금 이 이콜라이는 와일드 타입이에요. 그래서 히스티딘 생합성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게 요 이콜라이의 유전자인데 그 조각 중에 뭐 일부는 히스티딘 생합성에 관련된 유전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어디다 넣었어요? 히스 마이너스 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 마이너스 셀은 원래는 히스티딘 생합성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운 좋게 요 플라스미드가 들어갔는데 이 플라스미드가 히스티딘 생합성에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 안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히스티딘을 생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 배지가 뭐예요? 지금 보면은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에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죠? 키웠는데 원래는 얘를 그냥 요 히스 마이너스 셀을 플라스미드 안 넣고 요 배지에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세포가 콜로니가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안 나오는데 플라스미드를 넣었더니만 콜로니가 뜬 거예요. 뭔가 살아나는 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살아남는 애를 다시 이제 키워가지고 어떤 플라스미드가 있는지 찾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뭐예요? 히스티딘 생합성을 도와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뮤턴트, 옥소트롭 뮤턴트를 에다가 와일드 타입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생합성에 관련된, 그렇죠? 그 옥소트롭이 못 만드는 생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컴플리멘테이션, 말 그대로 그냥 보완하는 거죠. 없는 피노타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갔네. 그래서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이제 스크리닝 방법이 되는 거고, 유전자의 이제 피노타입에 따라서 좀 스크리닝이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엄청나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스크리닝 이런 방법으로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를 찾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우리 배운 방법을 사용하는 거. 우리 배운 방법. PCR? PCR은 PCR. 뭐 PCR도 방법일 수도 있죠. 어떤 시퀀스를 알고 있으면. 그냥 시퀀싱 하면 돼, 시퀀싱. 네, 드립다 지노믹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워낙에 요즘에 이제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충의 어떤 유전자 시퀀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약간 어사인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노믹 시퀀스를 하게 되면은 유전자의 물론 100%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추려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 동물로 와서 드로소필라,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죠. 발생할 때 그래도 뮤턴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발생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됐는데, 이제 뮤타제니시스 하는 방법, 드로소필라의 초파리한테 뮤테이션 유도하는 방법 중에 트랜스포전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전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트랜스포전?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 트랜스포지션. 그 포지션이요. 그 DNA 상에 유전자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DNA 조각을 우리가 트랜스포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존이라는 거는 얘를 이제 잘라낼 수 있는 어떤 엔자임, 트랜스포제이즈라는 그런 엔자임에 의해서 DNA가 잘려진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모좀 내에서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막 끼어들어가면은 그 끼어들어가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도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트랜스포전을 이용을 해서 뮤타제네시스를 할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를 유도를 하는 거죠. 랜덤하게.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나 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케미칼이나 UV를 쬐어서 초파리한테 뮤테이션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잔인한 느낌이 들긴 할 것 같아요. 박테리아 하는 거, 박테리아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뿌연 국물이라서 여기다 하는 건 괜찮은데 막 드로소필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막 UV를 때려갖고 뮤테이션을 유발하는 건 조금 기분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인간의 그 하여튼 연구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뮤테이션을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두 개가 좀 차이점은 트랜스포전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트랜스포전의 시퀀스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트랜스포전의 시퀀스로부터 얘가 어디에 끼어 들어갔는지 그걸 추적하는 게 조금 용이하고, 케미컬이나 UV를 가지고 뮤테이션하면 완전히 랜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할 때는 지놈 시퀀싱 비용이 너무너무 천문학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못한 시절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요? 그냥 시퀀싱을 해보고요. 지놈 시퀀싱을 다 해버리면 뮤테이션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방법으로 뮤테이션을 하든지 뮤테이션이 어디 있는지는 찾는 건 요즘 시퀀싱이 워낙에 발달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피노타입 베리언트에 관련된 존재를 뭐 찾는, 아까 뭐 뒤만과 관련된 뭐 이런 거, 그
뭐 컨트롤 같은 거 찾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뭐 뚱뚱한 쥐가 있고, 예, 되게 다리 짧은 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쥐 강아지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있고 뭐 이러면은 이런 사람 환자들이나 이런 피노타입을 가진 개체로부터 우리는 이제 유전자 이런 피노타입을 나타내게 하는 이제 유전자를 찾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피노타입을 가진 뭐 피노타입을 위반하는 유전자를 찾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되겠고, 특히 뭐 유전병은 그래도 뭐 좀 찾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병 위반하는 그런 유전자를 찾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유전자 뭐 병과 관련된 마커 유전자를 직접 뭐 그 피노타입과 관련된 유전자를 딱 찾아내면 좋겠지만 굉장히 그 찾기까지 좀 어려울 경우에 약간 일시적으로 마커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마커라는 걸 쓸 수가. 우리 저번에 실렉션 마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그냥 마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피노타입이 있는데 그 피노타입과 뭔가 같이 움직이는 마커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뭐 진단을 하거나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가족력이 막 보이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뭔가 유전자가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뭔지 정말 계속해서 못 찾겠는 거예요. 뭐 이건 유전자가 그럼 좀 크고 막 그래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어디 근처에 있는지 뭔가 좀 어떤 진단을 할 때 그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마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커. 그래서 또 마커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지만 유니크한 리스트션 프래그먼트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RFLP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R은 뭘 것 같아요? 여기 RF는 알겠죠? 생소한 뭐겠어요? 리스트션 프래그먼트입니다. LP는 뭔지 모르겠죠? 리스트션 프래그먼트의 길이, 랭스의 폴리몰피즘 하면 다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엔자임 사이트, 우리 리스트션 엔자임에서 배웠잖아요. 엔자임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뭐 GGHCC라는 어떤 엔자임 시퀀스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엔자임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이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엔자임 사이트가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또 여기 뒤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엔자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DNA를 잘라서 여기 우리 하이브리데이션 했었죠. 서던 블란팅 이런 거 했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서던 블란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DNA 조각을 우리가 이제 프로브로 쓴 거예요. 프로브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이제 프로브를 써가지고 서던 블란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엔자임 여기 DNA를 이제 뽑아서 여기 1번 사람, 2번 사람한테 DNA를 막 뽑아가지고 그러면 DNA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긴 DNA가 있을 텐데 이제 엔자임으로 자를 거 아니에요. 엔자임 자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조각들이 나오겠죠. 1번 사람, 2번 사람, 그렇죠?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뭐 길이가 여기가 0.5고 뭐 여기가 이제 1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가 1kb, 여기가 0.5kb자 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1번 사람한테 이제 뽑아가지고 저걸로 프로브로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던 블라팅을 했어요. 그럼 밴드가 어떤 밴드 사이즈가 나오겠어요? 요거랑 찍히는 밴드 사이즈가 얼마겠어요? 서던 블라팅
스플라이싱 뭔지 알죠? 이 DNA를 다 조각을 낸 거예요. 엔자임으로 다 자른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전기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든 DNA 조각들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이 프로브 개념 배웠잖아요. 뭐 레디오 아이소톱이나 이런 걸로 레이블링을 한 거예요.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하이브리디에이션 했어요. 그것도 다 배웠죠. 하이브리디에이션 했어요. 그러면은 얘랑 호몰로 결합할 수 있는 베이스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조각에 붙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어디에 붙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 막 DNA가 많이 했는데 여기가 딱 베이스 페어링 하니까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DNA 사이즈가 얼마겠어요? 1kb예요. 그렇죠? 1kb. 요게 1kb잖아요. 1kb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번 사람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2번 사람한테 똑같이 해서 요 프로브로 해서 서담분할을 했어요. 그럼 사이즈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가 나와야지. 이게 엔자임 사이트가 없으니까 요만큼 조각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요 조각이 요 DNA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는 1kb가 아니라 1.5kb가 디텍션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RFLP예요. 그렇죠? 리춘 엔자임으로 잘랐는데 그 조각의 폴리몰피즘, 조각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랭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RFLP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개의 뭐 이렇게 진단에 뭔가 유리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RFLP를 좀 조사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뭐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질병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뮤턴트, 뭐 이게 와일드타입이에요. 와일드타입의 뭐 진이 있는데 뭔가 질병을 가진 사람의 뭔가 여러 개 이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샘플을 해가지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UK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RFLP를. 근데 질병이 없는 사람, 정상인 사람들은 1.5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럼 이런 데이터가 모아진 시점에서 상황에서는 요 RFLP가 일종의 진단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FLP 이건 쉽잖아요. 그냥 DNA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되니까. 그래서 RFLP를 이렇게 봤는데 1kb다. 그럼 이 사람은 저 병에 걸릴 확률이 좀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건 거죠. 그렇죠? 그게 저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커예요. 실제적으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는 아닌데 마커로 쓸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찾는다라는 그런 그 슬라이드 안에서 이 마커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사실 원하는 건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를 찾았으면 굳이 이 마커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 유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마커가 대용품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디퍼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SNP라고 하는데 SNP는 뭐겠어요? 우리 앞에 RFLP를 알았으면 SNP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플레임 뭔지 뭐겠어요? P 똑같잖아.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에요. 그렇죠? SNP가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 그냥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GGATCC였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GGACCC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T인데 여기는 C죠. 그렇죠?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 딱 하나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사실은 이거를 뭐 RFLP로 볼 수도 있고 스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다른데 여기 만약에 T를 가지고 있으면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다 T고 병이 없는 사람들은 다 C다라고 하면은 요 위치가 일종의 스닙 마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연히 뭐 엔자임 사이트하고 시퀀스하고 딱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뭐 시퀀스는 엔자임 사이트랑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엔자임 사이트랑 상관이 없는 것도 이렇게 스닙이 될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크로모좀상에서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는 소리예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감수분열 배웠죠? 감수분열. 감수분열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상동 염색체끼리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죠. 크로스오버가. 감수분열이 뭔지 알죠? EN이 N이 되는 게 감수분열이잖아요. 근데 감수분열, 그러니까 워낙에 상동 염색체가 있잖아요. 상동 염색체 이렇게 하는 거는 얘네 둘의 관계는 뭐죠? 얘는 사실 레플리케이션 일어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는 뭐죠? 계속 얘기해주면 시스터 크로마티드예요. 그래서 얘들은 상동성이 얼마예요? 상동성이 100%죠. 똑같은 애들이에요. 완전 얘네들 레플리케이션 한 거기 때문에 뭐 레플리케이션 하는 과정 중에 에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얘들은 100%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얘랑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얘는 상동이니까 그냥 호몰로거스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100% 같지는 않고 뭐 유전자 배열이 똑같겠죠. 유전자 배열이 뭐 똑같긴 한데 그 시퀀스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그런 게 상동 염색체인데 그 감수 분해를 할 때 얘네들 사이에 얘네들이 이제 뭐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 않은 애인데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렇죠? 섞여갖고 우리가 잘라주면 워낙에 뭐 2번에 있는 건데 1번으로 가고 1번에 있는 게 2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일 수가 있는 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감수 분열이 되게 되면은 다 각각의 다른 이렇게 N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섞여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언니, 오빠, 동생이 다 다르게 생긴 이유가 그죠? 이런 이제 그 감수 분열 때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때 뭐 여기랑 여기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헤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은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은 어떤 유전자하고 요 마커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100%는 물론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연히 여기서 똑 잘라져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가까운 유전자는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뭐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하고 마커 유전자하고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커를 질병에 대한 마커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마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예요. 마커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마커들을 막 조사를 했는데 어떤 특정한 RFLP가 얘랑 연관이 있는 걸 딱 찾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진전인 거죠. 왜 그래요? 이 마커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앞뒤로 뒤지면 돼요. 막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커를 발견을 하게 되면 진짜 그 피노타입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팍 올라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몇 kb 막 짧은 거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또 이것도 사이가 꽤 넓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찾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망망대해에서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아주 그 근처까지 이제 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커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커를 우리가 뭐 찾아내게 되면은 그 마커로부터 실제적으로 캔디데이트, 실제적으로 그 피노타입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되시겠어요? 개념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하나 찾아내는 건 굉장히 큰 발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그거랑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찾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모델 오가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찾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게는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뭐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좀 빨리빨리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체를 모델로 써가지고 뭔가 어떤 유전자를 찾아낸 다음에 그런 유전자들이 뭐 고등생물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추적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나 초파리 이런 게 이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오가니즘인데 유전자를 찾은 다음에는 뭐 인간에도 비슷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뭐 낙가웃 같은 거를 해가지고 기능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찾는 내용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게 지노타입하고 지놈을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놈이라는 개념은 다 아시죠? 이제 유전체의 정보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갖고 시퀀스 어떤 특정 유전자를 비교를 하거나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유전자 검사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병이죠. 유전병은 뭐 어떤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어떤 뭐 질병의 발생과 높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 그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 우리 저번에 그쵸? 한번 암 그런 셀 사이클 하면서 얘를 이야기를 했었죠. 저 안젤리나 졸리가 뭐 이거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브레스트 캔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뭐 이런 이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뮤테이션이 어떤 병과 관련이 있는지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미 미리 알게 되면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뭐 유전병이 있어요. 엄마 아빠 유전병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콤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뮤테이션이 없는 그런 아기가 태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무조건 확률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뭔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랜덤하게 하기에는 좀 너무 두렵다라고 할 때 그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퍼틸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럼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는 거죠. 착상을 시키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안전한 안전한 자이고트다라고 하면은 그거만 가지고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전병이 있는 엄마 아빠일 경우에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마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진짜 유전자를 아직 알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마커를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유전자 알면 당연히 진짜 유전자 그냥 그죠? 뭐 PCR 떠가지고 시퀀싱 해가지고 진단을 하면 되는데 아직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차선책으로 알려져 있는 마커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프리젠스 오브 더 마커가 어떤 디지즈가 있다라는 거에 프루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커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 분명히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얘네들은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많은 경우에 같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충분히 이 중간에서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마커는 있는데 이 뮤턴트 유전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닌 거죠. 뭐 높은 확률로 뭐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100%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커가 없다고 해서 또 질병 유전자가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났으면은 만약에 요거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그죠? 뮤테이션이 없는 요 마커
뭐 그냥 T가 아니라 C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은 마커가 없으니까 안전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마커를 이용해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항상 그 가능성은, 위험성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되네요. 할까? 10분 정도 할까요? 여러분 싫어할 리는 없지. 오늘은 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오는 거지.